예, 안녕하십니까. 5장 뉴턴 법칙의 응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턴 법칙에 대해서는 앞에서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걸 응용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마찰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난주에 마찰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마찰력이라는 거는 잘 아는 것처럼 물체가 운동하는 거를 방해하는 바로 그 힘을 얘기하는데, 이제 정지마찰, 운동마찰 얘기는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쓰레기통이 있어요. 쓰레기통이 있고, 쓰레기통에는 당연히 여러분 아는 것처럼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직항력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제 얘를 잡아당기면은 잡아당기는 것을 방해하는 힘으로 마찰력이 작용을 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주 작은 힘으로 잡아당겼어. 예를 들어서 10N 힘으로 잡아당겼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는 그 10N을 잡아당기는 거하고 동일한 크기의 마찰력이 반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10N 힘이 작용을 한 거예요. 근데 20N 힘으로 작용했다. 그래도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마찰력이 그때는 20N이라는 거죠. 지금 마찰력은 외력의 크기에 따라서 비례해서 증가를 합니다. 근데 점점 힘을 세게 줬다가 어느 순간에 움직이기 딱 시작하잖아요. 바로 그때가 이제 더 이상 마찰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찰력보다 이 F가 클 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때의 마찰력을 우리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일 때 그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운동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마찰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체를 밀면 처음에 밀다가 계속 안 밀리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갑자기 확 밀리잖아요. 바로 그게 그 상황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그래프를 보면 점점 힘을 세게를 주면은 마찰력도 점점 증가를 해서 어느 순간에 최대가 된 다음에 갑자기 뚝 떨어져서 일정한 크기의 마찰력이 되죠. 그래서 외력이 이 마찰력의 크기의 차이가 나는 만큼 그만큼 이제 그 가속도를 갖고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는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냐면은 그 수직항력에 비례를 해요. 그리고 그 비례하는 상수가 우리는 마찰 그 계수라고 얘기해 주는데,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죠. 외력의 크기에 따라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수직항력에 비례하는데, 아는 것처럼 수직항력의 크기는 이 화살표가 뭐 똑같이 그려졌나? 중력의 크기하고 똑같아야죠. 왜냐면 똑같지 않으면 쓰레기통이 위로 날아가거나 밑으로 꺼지거나 해야 되니까. 이 중력의 크기와 수직항력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평지에서는 이 n이 바로 그 중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그 정지상 그 평면이 아니라 그 빗면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좀 다르죠. 예를 들면 이렇게 빗면에 물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물체에 수직항력이 n이 있어요. 그러면 요 중력을 요 힘과 요 힘으로 두 개를 구분해 주면은 요게 이제 경사각 세타가 똑같으니까 이걸 세타라고 할때요. 그럴 때 요게 이제 mg 사인 세타, 요게 mg 코사인 세타죠. 바로 요 n과 요게 똑같아야지 빗면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n이 수직항력이 mg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마찰력 F는 뮤 최대정지 마찰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n이니까 그래서 뮤 k mg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 부분이 들어가서 이쪽에 마찰력 뮤 mg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빗면에 물체를 놨는데 이 이놈이 미끄러지지 않았다 또는 미끄러졌다 하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바로 이 끌어잡아 당기는 요 mg 사인 세타가 뮤 mg k 코사인 세타보다 클 때 이제 밑으로 가속되는 거고, 크지 않거나 이게 같게 되거나 뭐 이게 더 크지 않게 될 경우에는 얘는 미끄러지지 않고 정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mg 지어보면은 이 뮤 k 코사인 넘어가면 이쪽에 탄젠트 세타죠. 탄젠트 세타가 뮤 k보다
클 때 밑으로 비로소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다. 요거를 이제 빗면에서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등속 원운동의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하는 경우를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거 사실은 별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그냥 간략하게 하고만 넘어갔어가지고, 원운동을 할 때는 얘가 이제 이 공이 빙글빙글 돌려면은 앞으로 움직이는 거를 이제 밑으로 움직이네.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요 놈이 요쪽으로 이렇게 없으면 계속 등속으로 움직일 거를 안쪽으로 끌어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그 끌어 잡아당기는 힘이 바로 이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바로 구심력에 해당된다. 이걸 이제 구심력이라고 얘기하고, 그때 구심력의 크기 또는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반지름에 반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R분의 V제곱이라는 꼴. 이게 이제 앞에서 나왔었거든요. 여기 4라고 적혀있는데 3장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심력에 의해서 물체가 움직인다. 그거를 이제 팩트를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몇 가지 문제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바로 이렇게 이것도 진자는 진짜 원뿔 진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줄을 매달았고요. 얘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지름이 R이고 길이가 L이고 세타일 때, 그때 얘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돌아야지 이렇게 유지하냐. 대충 보면은 속도가 빨라지면은 이 각이 커지게 돌겠죠. 그리고 속도가 작아지면 이 각이 작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속도와 각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도 예측을 할 수 있을 건데, 어쨌든 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서 물체가 세타의 각도로 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여기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구하라 그랬죠? 그럼 작용하는 힘은 mg 하고요. 그 다음에 장력. 이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요 놈이 합력이 돼서 원운동을 나타내 주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구심력으로 작용한다. 네, 대충 볼 수 있는데, 우선 얘를 이 방향과 X축과 Y축 방향으로 구분해 줄게요. 그럼 요 mg라고 하는 거는 Y축으로 있으니까 t만 구분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세타니까 요게 세타잖아요. 그래서 요 t를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구분해 주면은 요게 세타니까 얘는 t 코사인 세타, 얘는 t 다시 하겠습니다. mg가 있고요. 이쪽으로 t가 있는데, 이 t를 이쪽 방향의 힘과 이쪽 방향의 힘으로 두 개를 구분해 줄 겁니다. 자, 요게 세타니까 얘는 t 코사인 세타, 이게 t 사인 세타죠. 자, 작용하는 힘을 x방향으로 힘과 y방향으로 힘으로 두 개를 구분해주면,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어요? t 사인 세타밖에 없죠? y방향 작용하는 힘은 t 코사인 세타가 mg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t 사인 세타는 뭐냐면은 요게 원운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구심력이 돼서 구심 가속도하고 질량을 곱해주니까 R분의 V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 t를 없애기 위해서 양쪽을 나눌게요. 이렇게. 그러면 왼쪽은 뭐가 되냐? 탄젠트 세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m이 없어지니까 RG분의 V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V는 RG 탄젠트 세타의 루트가 되고, 여기는 뭐 R이라는 게 이게 R이니까, 이 길이가 R이니까 R은 이 전체의 실의 길이 L이라고 하면은 이게 세타니까 L 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L G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상황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차가 커브길을 돌 때 어떻게 도는지 해당되는 문제거든요. 그럼 여러분 핸들을 트니까 돌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핸들을 트면 왜 돌지? 오른쪽 바퀴와 왼쪽 바퀴가 바퀴수가 달라서 도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럼 자전거는요? 자전거 좀 약간 좀 다르긴 하네요.
왜 되는지는 이 다음에 기말고사 보기 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 자, 자동차가 바뀔 때 여러분들 자동차를 커브를 틀 때 보면은 끼익 소리가 나는 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끼익 소리가 왜 나냐면은 그 마찰 때문에 나오는 소리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요. 자동차 이게 커브를 틀 때 원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원운동을 하면 안쪽 방향으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구심력이 필요하죠. 그 구심력을 뭐가 만드냐? 바로 마찰력이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차가 커브를 틀면 바깥쪽으로 밀리잖아요. 바깥쪽으로 밀리려고 하니까 움직이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마찰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구심력을, 그러니까 커브길에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차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도록 할게요. 이게 반지름이 R입니다. 이놈의 속도가 V고요. 그러면은 이 물체를, 자동차를 놓고 보면은 이 자동차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당연히 mg 있죠. 땅이니까 위쪽 방향으로 수직항력 있죠. 그리고 안쪽 방향으로 마찰력 있잖아요. 바로 이 마찰력이 구심과 속도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찰력은 마찰계수 곱하기 mg, 이게 뭐라 했어요? 구심과 속도니, 구심력이니까 구심과 속도의 질량 곱해야죠. m r분의 v의 제곱. 그래서 mm 없어지니까 뭘 구해야 되나? 뮤는 rg분의 v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즉 얘가 원운동을 하려면은 그때 필요한 마찰계수는 뭐냐? 속도가 크면은 마찰계수도 커야 돼요. 그 다음에 r이 크면 마찰계수도 커요. r이 작으면 마찰계수도 커야 돼요. 즉 뭐냐면은 급하게 돌려면은 마찰계수가 커야 되는 거고, 빨리 돌려면 마찰계수가 커야 되는 거죠. 이거 반대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r은 뮤 지분의 v제곱. 즉 커브길을 만들 때 속도하고 커브길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속도가 크게 가려면은 반지름도 커야 돼요. 즉 완만하게 돌아야 된다는 거죠. 거칠면은 작은 온도로 돌 수 있다는 거죠. G는 뭐 변화가 없긴 했지만 지구하고 달에서 만든다. 지구와 달 중에 어떤 게 G가 크죠? 지구가 크죠. G는 달이 작잖아요. 달에서는 커브길을 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구에 있는 도로를 똑같이 달에서 만들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커브길에서의 마찰력과 관련돼서 설명해봐라. 그럼 이제 이걸 유도해서 그 얘기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상황인데, 경사진 도로. 여러분들 그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길이 커브길에서는 안쪽보다 바깥쪽이 살짝 높은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세요. 고속도로나 이런 데는 분명히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림픽 그 사이클 경기 중에 벨로드럼 같은 경기장을 보면은 바깥쪽이 경기장, 이렇게 트랙이, 이렇게 자전거 트랙이 있으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이제 평지니까 그대로 직선으로 되어 있고, 이쪽이 이쪽보다 높아요. 이쪽도 이쪽보다 높고요.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경우를 보면 여기에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면은 자동차가 이렇게 경사진데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뭐냐? 마찰이 만약에 없는 상황이라 할까요? 마찰이 없어도 얘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냐? 작용하는 힘 mg, 또 뭐 있어요? 작용하고 있는 힘, 잠깐만요. 다시 갈게요. 작용하고 있는 힘을 모두 표시하면은 마찰력이 없으니까 mg하고 수익항력 n,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x축과 y축을 이렇게 구분해 주면은 요 n을 이 힘과 이 힘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요 수직항력 n을.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n, 요게 세타니까 n 코사인 세타고요. 요게 n 사인 세타예요. 그럼 이제 x방향의 힘은 뭐가 되냐? n 사인 세타가 되고요. y방향의 힘은 n 코사인 세타, 등으로 쓸게요. m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n 사인 세타가 바로 구심과 속도의 역할을 해서 구심력의 역할을 해서 mr분의 v제곱이 되는 겁니다. n은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나눠주면 왼쪽은 탄젠트 세타가 되고 오른쪽은 rg분의 v제곱이 되는 거죠.
즉 뭐냐면은 요게 뭐 앞에 식과 잘 거의 똑같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마찰이 없을 때 그때 각도를 속도가 빨리 움직이려면 각도가 커야 되고요. 이 커브길을 급하게 하려면 각도가 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만들 때 이 각도를 이용해주면은 마찰이 적어도 원운동을 할 수 있다. 그걸 나타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비등석 원운동이 나오는데, 비등석 원운동은 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물체 운동을요, 이렇게 물체의 속도 성분의 나란한 성분하고, 속도 성분의 수직한 성분을 두 가지를 구분해서, 속도의 수직한 성분이 구심력의 역할을 해서 원운동을 만들고, 남은 속도하고 나란한 성분이 가속운동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운동하면서 가속한다. 좀 잘 모르겠죠? 뭐 어쨌든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보고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진자운동인데, 진자운동은 내가 강의 시간에 얘기하고, 오늘은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생각해 보라고 얘기만 던질게요. 뭐냐면 진자운동에 사진 찍어 놓은 건데, 보면은 이게 같은 시간 동안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의 간격이 크니까 여기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맨 끝에서, 가운데서, 그리고 중간에서 요 세 지점에서 R자 힘이 뭐냐예요. 여러분들은 뭐 작용하는 힘은 중력하고 장력밖에 없는데 중력은 똑같아요. 근데 장력은 변하거든요. 그래서 R자 힘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R자 힘을 알게 되면 뭘 할 수 있냐? 진짜 가속도를 할 수 있으니까 물체 운동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진정은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R자 힘을 한번 구해보세요. 크기를 정량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화살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뭐 중간고사 문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A, B, C 지점에서의 힘을 모두 표시하고 R자 힘을 화살표로 표시해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주냐면요. 여기에 힘을요. 이 원의 궤도의 수직한 방향과 원의 궤도가 이거니까 요 나란한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두 개를 구분해줘요. 요거와 요거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장력은 똑같으니까 중력만 구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수직한 부분과 나란한 부분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극히 일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강의가 시작되면은 여러분들 요거를 정리해서 생각한 것들을 책상에다가 펼쳐놓기 바랍니다. 요번 주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시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항력하에서 운동인데, 자, 저항력하에서 운동은 뭐냐면은 공기라든지 어떤 물이라든지 이런 유체 같은 경우에서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저항력을 받았을 경우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는데 공기가 없다. 그럼 점점 속력이 빨라질 거 아니야. 가속운동을 하니까. 그럼 머리에 맞으면 머리가 빵꾸 나서 죽겠죠. 근데 실제로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공기가 저항력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항력이 어떤 크기를 받느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이것도 모델을 세우는 거죠. 만약에 물체의 속도가 아주 빠르지 않다면 저항력이 물체의 속력에 비례를 하게 되고요. 뭐 그렇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경향을 떼요. 물체가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고 하면은 저항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풀 텐데, 그럼 어떻게 해주냐? 작용의 힘은 여기 보면은 mg 내리는 힘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거에 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저항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mg에서 r을 빼면은 그놈이 ma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r이 속력에 비례하니까 v가 되고, b는 그냥 비례상도 쓴 거고요. 반대되니까 마이너스 붙인 겁니다. 그래서 mg 빼기 bv는 ma고, ma는 n 곱하기 dt분의 dv니까 dt분의 dv가 있고 v가 있고 상수가 있는 이런 게 미분 방정식이거든요. 요거를 여러분들은 아마 못 풀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나중에 2학년쯤 되면은 배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미분 방정식을 풀어내면은 이와 같이 풀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vt가 있고 1 빼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t거든요. t가 무한대로 가봐요. 그러니까 시간이 무한대가 되면 뭐가 되냐면은 요 놈이 무한대가 되면은 0이 돼버리니까 vt가 뭐냐면 b분의 mg가 되는 거거든요. 즉 속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어떤 일정한 속도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t가 바로 터미널 벨러시티, 중단 속도라고 말합니다.
뭐 이런 유체 말고 속도가 빨리 움직이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비행을 타고 하늘에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해당되는 건데 그때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력의 크기가 mg 중력에서 저항력을 빼면 ma 그걸 풀면 되는데 얘가 일정한 속도가 된다 그랬잖아요. 중간 내려오다 보면은 일정한 속도라고 하는 얘기는 가속도가 0이죠. 그래서 요게 0이 되는 거예요. 그때 V를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체의 질량, 물체의 속도, 이 D라고 하는 건 끌림 계수라고 불러서 물체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A는 단면적이고요. 로는 그 유체의 밀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터미널 벨로시티는 질량이 크면 클수록 빨라요. 그러니까 가벼운 놈이 더 낮은 속도에서 동량 속도가 된다는 거고 A, 면적이 크면 바뀐다 했죠. 우리 저번에 그 종이를 뭉쳤을 때, 펼쳤을 때 뭉치면 빨리 떨어지고 펼치면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종단 속도가 해당되는 거고요. 로는 밀도입니다. 밀도가 크면 종단 속도가 작아요. 즉 공기의 밀도가 빽빽한 거고 덜한 거고 당연히 빽빽할수록 그 덜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책에 보면은 종단속도의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카이다이버, 뭐 스카이다이버도 몸을 어떻게 에 따라 다른데 단면이 크면 클수록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단면이 약 한 0.7제곱미터인 경우에 종단속도가 한 60m/s. 굉장히 빠른 거죠. 100m 달리기를 2초도 안 걸려서 뛰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겁니다. 그 다음에 야구공은 약 33, 골프공 비슷하고 우박 같은 경우는 14. 근데 빗방울은 약 9m/s. 9m/s 정도 되면 물방울 맞아도 뭐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은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끝나면 과제가 주어질 거예요. 무슨 과제? 딴 게 아니라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풀게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요번 주에 이걸 보기 전에 여러분들 그 조교 선생님하고 아마 과정을 거치셨을 텐데 다음 주에는 이걸 풀고 나서 아마 요 과제를 가는 그 연습하는 과정들이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